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선 보러 나갔더니 비밀스러운 병이 있다는 재벌 3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 남편은 무려 7번이나 1년 후 제가 쌍둥이를 낳자 남편은 마침내 모두를 경악하게 한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듣고 있니? 오늘 오후 3시 골목 입구에 있는 카페연으로 꼭 나와. 시간 맞춰서 와야 한다. 알았지? 상대는 엄마 친구의 아들인데 이번에 유학 마치고 돌아왔대. 잘생겼지. 능력 있지. 집안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애야.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잡은 약속인데. 가서 엄마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 사과를 깎다가 엄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들으니 속이 다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시큼한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저 이제 겨우 25이에요. 노처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지금 일도 너무 바빠서 정신없는데 선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단골 레퍼토리가 시작됐습니다. 25이 어리다고? 너 봐라. 옆집 사는 순이 엄마 딸은 너랑 동갑인데 벌써 애가 둘이야.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일단 한번 만나나 봐.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고.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친구 하나 더 사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엄마 말 들어. 오늘 한 번만 나가면 한 달 동안은 조용히 해줄게. 다시는 재촉 안 할게. 마지막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분이셨거든요. 엄마의 성화는 밤낮 없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가주자.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30 맞죠? 갈게요. 제 대답에 엄마는 무척 기뻐하며 옷차림이며 화장까지 한참을 신신당부하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져놓고 질린다는 듯 사과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또 선이라니.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엄마가 주선한 선만 해도 10번은 좋게 넘을 겁니다. 어떤 남자는 너무 느끼했고 어떤 남자는 너무 몸이 건조했으며 만나자마자 월급이 얼마인지 아이는 몇 명 낳을 생각인지 묻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이번에는 엄마의 광고가 아주 거창했습니다. 잘생겼지, 부자지, 수조원대 가치의 대기업 오너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횡재가 제게 떨어질 리가 없죠. 분명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아저씨인데 돈이 많으니까 엄마가 혹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어쨌든 엄마 소원이나 들어드리고 적당히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짓궂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속이 3시였지만 저는 일부러 3시 반이 다 되어서야 느긋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옷차림도 최대한 성의 없게 낡은 티셔츠에 색바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제가 전혀 관심 없다는 걸 보여줘서 알아서 물러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카페연은 작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초록 식물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니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 구석진 자리에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흰색 셔츠에 어두운 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매무새는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죠.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검은 머리카락과 완벽한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뚝한 콧날, 얇은 입술, 그리고 밤하늘을 담은 듯 깊고 검은 눈동자. 그는 압도적으로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성숙하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어른 남자의 매력이 물씬 풍겼습니다. 저를 본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신사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박준서라고 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남자가 제 맞선 상대라고요? 제 상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닙니다.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편하게 주문하세요. 저는 오렌지 주스를 시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네요. 이 남자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왜 선을 보러 나온 걸까요? 직업이나 취미에 대한 형식적인 질문 몇 개가 오간 뒤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슬슬 자리를 뜰 핑계를 찾고 있는데 준서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만남이 갑작스러웠을 거란 거 압니다. 서연 씨의 귀한 시간을 뺏고 싶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봐, 이제 월급이랑 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겠지. 하지만 이어진 준서 씨의 말은 제가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남성 구실을 못합니다. 그는 마지막 두 단어를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시선은 저를 똑바로 향해 있었지만 귓불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소화하느라 몇 초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성 구실을 못한다. 그 말은 즉 불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조각상처럼 잘생긴 이 남자가 말이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준서 씨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가문과 사업의 안정을 위해 법적인 혼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로 제 재산의 절반을 서연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으면 합니다. 동의만 하신다면 제 변호사가 즉시 계약서를 준비할 겁니다. 저는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전개란 말입니까? 계약 결혼, 재산의 절반, 시험관 아기.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충격적이어서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준서 씨의 얼굴에서 혹시 장난치는 기색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그는 지극히 진지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이라면 얼마인데요? 저도 모르게 제 본성에 충실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서 씨는 제 질문에 놀라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그룹의 현재 가치는 약 2조 원입니다. 절반이면 1조 원이 되겠네요. 그 외에도 부동산과 주식 일부를 서연 씨 명의로 해드리겠습니다. 1조 원, 그 액수는 제게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평생을, 아니 수십 번을 다시 태어나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부유한 남편을 얻는데 심지어 남성 구실을 못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아이 하나만 낳아주면 호화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다니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마음속의 모든 의심과 경계심이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연애나 결혼에 큰 뜻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별 볼 일 없는 남자들과 선을 보느니 차라리 이 거래를 받아들이는 편이 나았습니다. 사랑은 없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자유로운 결혼 생활. 어쩌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준서 씨의 눈을 똑바로 보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동의할게요. 제 결정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현실적인 감각이 제 뼛속까지 밝혀있기 때문이겠죠. 사랑은 너무나 막연한 것이지만 돈은 손에 쥘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1조 원. 그 돈이면 저와 엄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풍족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준서 씨도 제가 이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뵙죠.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겁니다. 기묘한 맞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준서 씨는 음료값을 계산하고 주차장까지 저를 신사적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 낡은 스쿠터 옆에서 제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행동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낡은 스쿠터에 앉아 준서 씨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혹시 사기는 아닐까? 그가 저처럼 순진한 여자를 노리는 전문 사기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를 속여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엔 값 나가는 물건 하나 없는데 게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모든 것이 법적으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오피스룩 원피스를 골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인생의 중대사인데 허술하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중심가의 큰 길에 위치해 있었고 아주 위험 있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한 비서가 상냥하게 저를 맞이하며 고급스러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준서 씨는 이미 그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아마도 정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저를 본 준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 맞춰 오셨네요. 간단한 소개가 끝나고 변호사는 미리 준비된 계약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는 수십 장에 달했고 조항들은 매우 상세하고 명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준서 씨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하고 그는 제게 재산의 절반을 양도하며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한 명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혼인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아이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되며 그 후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다른 쪽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3번이나 정독하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치밀해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허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변호사가 제게 질문할 것이 있는지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준서 씨는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하다면 서명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만년필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하게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곧이어 준서 씨도 서명했습니다. 두 서명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준서 씨는 저를 데리고 곧장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찍힌 제 이름, 서연,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적힌 박준서라는 이름을 보며 저는 여전히 붕 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딱 한 번 만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준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행으로 가죠. 약속한 돈을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1조 원을 이체하는 것을 마치 몇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은행의 VIP 고객 전용실에서 모든 절차는 직원들에 의해 신속하고 정중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계좌 잔액 변동 알림 문자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0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긴 숫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준서 씨는 차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제가 살던 작은 자취방 골목이 아닌 강남의 한 고급 빌라 단지로 향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놀라 묻자 준서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요. 이제부터 서연 씨는 여기서 살게 될 겁니다. 자취방에 있던 짐은 이미 사람을 시켜서 이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차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얀색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넓은 정원과 수영장, 심지어 분수대까지 갖춘 작은 성 같았습니다. 집사 복장을 한 남성이 문 앞에 서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 씨는 차에서 내려 제 차 문을 열어주고는 집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 제 아내 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 될 분이시죠. 김 집사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꿈속을 걷는 기분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호화롭고 눈부셨습니다. 준서 씨는 저를 데리고 거실, 식당, 주방부터 서재와 독서실까지 집안 곳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2층의 커다란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침실입니다. 제가 살던 자취방과 엄마 집을 합친 것보다도 넓은 방이었습니다. 모든 가구는 미니멀한 스타일이었지만 지극히 세련되고 값비싸 보였습니다. 준서 씨는 커다란 옷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옷은 여기에 걸어두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김 집사님께 말씀하세요. 사람 시켜서 사오실 겁니다.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려다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멈춰 섰습니다. 깜빡했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서연 씨를 무척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주말에 본가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죠.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저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갑자기 재벌의 아내이자 성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준서 씨의 저택은 정말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대리석이 깔려 거울처럼 반짝이는 넓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제 평생 벌어도 못 살 것 같은 명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부와 권위의 향기는 평범한 출신인 제게 약간의 이질감과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침실을 안내해 준 후 준서 씨는 서재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제게 자유롭게 집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저택 안에는 미니 영화관, 최신 장비가 갖춰진 헬스장, 심지어 수백 병의 고급 와인이 진열된 와인 저장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이 은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칠흑같이 검은 신용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공손하게 제게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도련님께서 준비하신 가족 카드입니다. 한도 제한 없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구매하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설로만 듣던 소위 블랙카드라 불리는 최상위 부자들의 상징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김 집사님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아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준서 씨가 이미 제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김 집사님은 제 거절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드를 치웠습니다. 제 태도가 이 존경스러운 집사님께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커다란 식탁이 놓인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저와 준서 씨 단둘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어색하고 조용했습니다. 전속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들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식사 내내 준서 씨는 말이 없었고 가끔 제게 반찬을 집어주거나 형식적인 질문을 몇 개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식사 예절은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의 품격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준서 씨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킹사이즈의 푹신한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정원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며칠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습적인 결혼에 대해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준서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짙은 남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의 엄격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모르게 나른하고 섹시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먼저 자요. 난 샤워하고 올게. 저는 그 말에 순순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방, 한 침대를 쓰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긴장과 어색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상쾌한 남성용 바디워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준서 씨가 침대에 눕자 매트리스 한쪽이 푹 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아주 신사적인 거리를 두고 반듯하게 누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그 숨소리는 더 깊고 길어졌습니다. 저는 살며시 눈을 떠 훔쳐보았습니다. 은은한 수면등 아래 준서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각 같은 그의 얼굴이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냥 잠만 자는 걸까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없이. 이것은 그가 정말로 그쪽에 문제가 있다는 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부담이 없는 결혼 생활에 매일 감상할 수 있는 잘생긴 남편과 즐길 수 있는 막대한 재산까지.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여자들이 꿈꾸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도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간의 불안과 걱정 끝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저의 신혼 첫날 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순수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몸이 이상할 정도로 상쾌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침대는 정말 너무나도 푹신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준서 씨는 이미 없었습니다. 베개 위에는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을 둘러보다가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물 한 잔과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준서 씨의 글씨는 힘있고 시원시원해서 아주 멋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아침 식사는 준비해놨으니 푹 쉬고 일어나서 챙겨 먹어요. 예상치 못한 세심함에
저는 조금 감동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새 칫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적당량의 치약이 짜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작지만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이 남자는 조금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몸단장을 마치고 저는 옷장에서 간단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집사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식탁에는 풍성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준서 씨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세련된 재벌 총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났네. 아침 다 먹고 같이 출근하자. 저는 하마터면 빵을 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먼저 출근하세요. 아니야. 가는 길이야. 그는 제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회사원 주제에 난생 처음으로 초호와 롤스로이스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길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갔고 길 가던 사람들의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해서 빨리 회사에 도착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차는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길 모퉁이에 멈췄습니다. 준서 씨가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이 있으니 여기서 내리는 게 좋겠어. 퇴근할 때 전화해. 데리러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내려 사무실 건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회사 사람 중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 절친인 지수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야, 어제 선 본 거 어땠어? 그 수조 원짜리 아저씨, 몸무게도 수백 킬로그램은 나가디? 저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사람이 없는 탕비실로 끌고 가 심호흡을 한 뒤 작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결혼했어. 물을 마시던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입에 있던 물을 전부 뿜어냈습니다. 캑캑거리며 기침을 하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결혼. 너 지금 장난해. 어제까지만 해도 선 보기 싫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오늘 갑자기 결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야. 진짜야.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제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은 없는데 너 어디 부딪혔어? 아니면 사기당한 거 아니야? 말로는 믿지 않을 걸 알기에 저는 휴대폰의 은행 앱을 열어 제 계좌 잔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찡그리며 보다가 처음에는 무심했지만 점점 눈이 커지더니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영의 개수를 몇 번이고 다시 셌습니다. 1, 10, 100, 1조 원. 서연아, 너 은행 털었어? 결혼했다고 했잖아. 이건 남편이 준 재산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꺼내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증명서에 적힌 박준서라는 이름을 보고는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큰 정보량을 뇌에서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제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내 남편, 곧 돌아가실 80대 할아버지지. 아니면 아무도 안 데려가서 돈으로 아내를 사야 하는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야? 저는 친구의 풍부한 상상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거든. 젊어. 이제 겨우 30이야. 외모는 네가 지금까지 본 어떤 배우보다도 잘생겼어. 그럼 왜? 지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저는 준서 씨의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지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수는 또 한 번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충격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연민으로 마지막에는 감출 수 없는 부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바로 현실판 동화구나. 서연아, 넌 진짜 복받았다. 남편이 잘생기고 부자인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 넌 그냥 여왕처럼 살기만 하면 돼. 남편 뺏길 걱정도 바람 피울 걱정도 없고 네가 제일 팔자 좋다. 저는 친구의 말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제게 이 결혼은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와 지수는 회사 근처 김치찌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제 절친은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외계 생물이라도 되는 양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야, 자세히 좀 얘기해봐. 재벌집 며느리 생활, 좋아. 시댁 식구들 중에 까다로운 사람 없어? 시어머니는 꼬투리 잡거나 그러지 않아? 그녀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두부 부침을 김치에 찍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좀 물어봐. 나 이제 겨우 하루 지냈어. 남편이랑 집사님 말고는 아무도 못 봤다고. 남편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대화도 10마디도 못 나눠봤어. 이번 주말에야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 그래, 엄청 떨리겠다. 지수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야, 이제 너 재벌 사모님이니까 길 다닐 때 조심해. 요즘 나쁜 놈들 엄청 대담하잖아. 너 돈 많은 거 알면 바로 노릴 거라고. 영화처럼 납치돼서 몸값 요구당하지 않게 조심해. 저는 그녀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도 참 걱정이 많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납치하겠어. 난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 서연이야. 우리는 밥을 먹으며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식당은 꽤 붐볐고 모두들 자기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각선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한 여자가 무척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꼈으며 서울의 날씨가 꽤 더웠음에도 목에는 스카프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녀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가끔씩 휴대폰을 들어 몰래 우리를 찍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저는 지수의 팔을 툭 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기, 저 여자 보이지? 좀 이상하지 않아? 지수는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찡그리며 쳐다봤습니다. 평소 추리소설을 즐겨 읽는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서연아. 내 말이 진짜가 됐나 봐. 저 여자 너무 수상해. 닌자처럼 꽁꽁 싸매고 몰래 사진까지 찍잖아. 틀림없이 널 노리는 나쁜 놈이야. 그녀의 분석을 듣자 저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이런 걱정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재벌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고 계좌에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정말 맛있는 먹잇감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지수가 저를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얼굴도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하게 밥을 먹자. 이따가 계산하고 사람 많은 곳으로 빨리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 문자 보내는 게 좋겠어. 그 사람 그렇게 부자면 이런 일 처리할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준서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 씨, 누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A식당에 있는데 좀 무서워요.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서 씨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식당 안에 가만히 있어요. 절대 어디 가지 마요. 경찰에 신고했고 내가 금방 갈게요. 전화기 너머 준서 씨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과는 달리 무척 다급하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저는 더 겁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경찰까지 부르면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내 말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준서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와 지수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둘 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상태였습니다. 일이 갑자기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졌습니다. 그 수상한 여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식당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시끄럽던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가 자리를 뜨려던 그 여자와 우리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잠깐 멈추시죠.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미행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젊어 보이는 한 경찰이 엄격한 얼굴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무척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경찰은 더 말하지 않고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그녀는 마지못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동안 저와 지수는 쥐 죽은 듯이 앉아 심장을 졸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편이 액션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식당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준서 씨가 살기등등한 얼굴로 차에서 황급히 내렸습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제게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괜찮아? 그는 제 어깨를 잡고 제가 무사한지 확인하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그제야 준서 씨의 시선은 경찰에게 붙잡힌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분노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저와 지수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니? 첩보원처럼 변장한 이 여자가 준서 씨의 어머니라고요? 그 여자, 아니 제 미래의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구세주를 만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선글라스와 스카프를 벗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준서야, 왔구나. 어서 이 경찰들한테 설명 좀 해줘. 엄마 아무 짓도 안 했어. 준서는 골치가 아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경찰들에게 돌아서서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저희 어머니십니다.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한참 동안의 설명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시한 끝에 두 경찰은 마침내 이것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고 식당에는 어수선한 분위기와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그제야 준서 씨는 어머니를 향해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옷차림으로요? 준서 씨의 어머니, 김혜숙 여사님은 약간 멋쩍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우물쭈물 설명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랬지. 네가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장가를 갔다고 하니 우리 며느리가 어떤 아가씨인지 너무 궁금했거든. 갑자기 찾아가면 놀랄까봐 멀리서 지켜보려고 변장을 좀 한 건데. 그 이유를 듣자
저와 지수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릴 넘치는 납치극의 진실은 그저 시어머니의 과한 열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준서 씨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어머니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 서연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셔. 저는 아직도 얼떨떨했지만 서둘러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숙 여사님은 그제야 저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안녕, 우리 며느라가.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이러니 우리 아들이 꼭꼭 숨겨뒀지.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무 놀라게 했지? 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은 그렇게 황당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날카로운 신문이나 비난은 없었고 대신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한 편이 펼쳐졌습니다. 온화하고 어딘가 소녀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제 시집살이가 생각만큼 끔찍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약속대로 준서 씨는 저를 데리고 본가에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김치찌개 집에서의 인상적인 첫 만남 덕분에 제 걱정은 어느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니 분명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듣기로는 그룹의 전 회장님이셨고 아주 엄격하고 권위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준서 씨네 본가는 평창동의 고풍스러운 저택 단지에 있었습니다. 준서 씨의 집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명문가의 깊이 있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문 앞까지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라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밖은 덥잖니. 그녀는 마치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모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 위험 있는 풍채. 그가 바로 준서 씨의 아버지 박태진 회장님이 틀림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신문을 접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준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 서연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 회장님은 가볍게 음하는 소리를 내고는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제 옆에 얼른 앉아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처음 왔는데 그렇게 무서운 표정 짓고 있으면 애가 겁먹잖아요.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하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왔구나. 그 유명한 신데렐라 신문 시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 준서와 결혼하기로 한 거지? 우리 아들 돈 때문인가? 두 번째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비수가 되어 제 자존심에 곧장 날아와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를 돈 때문에 만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하기는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제가 곤란해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툭 쳤습니다. 여보,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그럼 뭐겠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구닥다리 질문을 하세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준서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다정하고 든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분명하게 감정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시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째서인지 제 심장은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준서,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다음에는 사부인도 모시고 오너라. 그게 도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순조롭게 끝난 셈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는 훨씬 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제게 몇 번이나 반찬을 집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서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비로소 피로를 느꼈습니다. 월요일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지수가 신이 나서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땠어? 어땠어? 시아버님 무서우셨어? 시어머니가 선물은 주셨어? 시아버님은 좀 엄격하셨지만 괜찮았어. 시어머니는 정말 사랑스러우시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 선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 결혼 선물이야. 그녀는 예쁜 포장지로 싼 선물 상자 2개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공식 선물이고 이 큰 상자는 내가 너희 부부에게 특별히 주는 선물이야. 그녀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잊지 마. 집에 가서 열어봐야 해. 특히 큰 상자. 내 남편이 엄청 좋아할걸. 저는 2개의 상자를 받아들고 친구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구는 걸 보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택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고 김 집사님과 다른 도우미들의 세심한 보살핌에도 그리고 제 삶에 불쑥 나타난 준서 씨의 존재에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화가 많지 않았고 한 침대에서 거리를 두고 잠들었지만 둘 사이의 어색함은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몇 가지 계약서를 처리하느라 야근을 하고 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서 씨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분주하게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코코넛 밀크와 생강의 향이 공간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왔어. 수수부꾸미 좀 만들었어. 따뜻할 때 먹어. 저는 꽤 놀랐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대기업 대표가 주방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다니요. 저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찹쌀 반죽이 노릇하게 구워져 있고 그 안에는 달콤한 팥소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가끔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 조금 배워뒀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수수부꾸미를 그릇에 담고 그 옆에 달콤한 막걸리 한 잔을 곁들여 주었습니다. 이 레시피에는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가. 그게 뭔데요? 막걸리 한 잔, 디저트를 더 향긋하게 만들어주지. 그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그릇을 받았습니다. 막걸리의 달콤한 향이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수수부꾸미는 쫄깃하고 향긋했고 달콤한 팥소와 막걸리의 알싸함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있는 디저트였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준서 씨는 제 칭찬에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 그릇을 더 떠주었습니다. 따뜻할 때 더 먹어. 원래
단 것을 좋아하는 데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쳤던 터라 저는 망설임 없이 두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다 먹고 나니 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두 뺨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원래 술이 약해서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도 금방 취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이 디저트는 맛있었지만 뒷맛이 꽤 강한 모양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준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막걸리 때문인가 봐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방에 가서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준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침실로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럼 먼저 쉬어. 난 씻고 올게.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가벼운 취기는 저를 평소보다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지수가 준 2개의 결혼 선물이 생각났습니다. 맞아, 한번 열어봐야지.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선물 상자를 놓아둔 화장대로 갔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를 먼저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발리 여행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절치는 정말 센스가 넘쳤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더 큰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지수가 특별하다고 강조했던 선물이었죠. 포장지를 벗기자 고급스러운 검은색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얇은 습자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잠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잠옷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그것은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검은색 레이스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너무나도 대담해서 가려야 할 부분만 아슬아슬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들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지수, 이 왼수 같은 커니 제게 이런 걸 왜 준 걸까요? 남편은 기능도 못하는데 이런 걸 입고 누구에게 보여주란 말입니다. 정말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화가 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단단히 혼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 씨가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탄탄하고 다부진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그의 단단한 가슴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제가 손에 이상한 잠옷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취기 때문에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둥대다가 그 옷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얄궂게도 그것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준서 씨에게로 날아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걸렸습니다. 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기 전에 증거물을 회수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불안정했던 탓에 침대 모서리에 발이 걸려 그만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조심해. 준서 씨는 재빨리 반응하며 저를 받기 위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품에 그대로 안겼습니다. 제 얼굴은 그의 뜨거운 맨가슴에 파묻혔고 그의 힘찬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매력적인 남성의 향기가 제 코를 찔렀고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는 균형을 잡기 위해 그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의 수건 아래에 있는 아주 뜨겁고 단단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무언가에 제 온몸이 굳어버렸고 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기능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들어 멍하니 준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더 이상 평소의 침착함이 아닌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조금 당황한 듯 귓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 씨는 저를, 그리고 제 손이 놓인 곳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고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더는 못 숨기겠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숙여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등줄기를 타고 전율처럼 흘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널 속였어. 난 아주 정상이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주 정상이라고요? 그럼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말인가요? 결혼 제안도 불임이라는 핑계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제가 묻기도 전에 제 생각을 읽은 듯 준서 씨는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끝맺지 않고 대신 몸을 숙여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키스는 금세 열정적이고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 푹신한 침대에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수면등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비로소 진짜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달콤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강렬했습니다. 어젯밤의 준서 씨는 제가 알던 차갑고 냉정한 재벌 총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열정적이었으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깼을 때 그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지만 따뜻한 물 한 잔과 메모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자, 오늘 하루는 출근 안 해도 돼. 내가 허락할게. 그 글씨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된통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 다시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은 다름 아닌 제 왼수 같은 절친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지수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빈 선물 상자를 그녀의 책상에 던졌습니다. 지수, 너 이리 나와. 아주 잘났어. 친구까지 함정에 빠뜨리고. 지수는 제 어색한 표정과 걸음걸이를 보고는 잔꾀 가득한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탕비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는 작게 물었습니다. 어때? 내 선물 효과 만점이지? 어젯밤 아주 잊지 못할 밤이었겠는데. 잊지 못하긴 개뿔. 저는 그녀의 팔을 아프게 꼬집었습니다. 너 때문에 나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내 남편 나를 속였어. 그는 완전히 정상이었어. 그 말을 듣자 지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진짜 세상에 그럼 더 잘됐네. 축하해. 돈도 있고 잘생기고 건강한 남편까지 얻었으니 이게 바로 격경사지. 쥐가 쌀독에 빠진 격이랄까? 아니, 선녀가 왕자님을 만난 거네. 그녀의 말을 듣자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항상 저를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던 동료 남일희 씨가 탕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훑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며칠 못 본 사이에 얼굴이 왜 이렇게 her숙해? 어젯밤에 또 어떤 회장님 모시느라 피곤했나 보지? 그녀의 말투는 비아냥과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권력 있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인지 더는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수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쏘아붙였습니다. 남일희 씨, 말 조심하시죠. 남이 헬쑥하든 말든 그건 행복해서 그런 거고요. 밤마다 외로워서 아침부터 얼굴에 심술이 가득한 채 남일에나 참견하며
울분을 푸는 누구와는 다르죠. 남일희 씨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누가 외로워. 나 좋다는 남자가 줄을 섰거든. 그냥 내가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누구처럼 돈 많은 남자 보자마자 달려드는 거랑은 다르다고. 말싸움이 벌어지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일희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일희 씨, 남 걱정할 시간에 본인 관리나 좀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남자 찾았을 때 그 남자가 늙고 못생겼다고 차버릴까봐 걱정되네요.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남일희 씨는 화가 나서 말도 못하고 저를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이 싸움은 부장님이 들어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일희 씨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 부서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작은 회식을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부서 전체 회식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식 내내 모두가 즐겁게 먹고 마시며 노래했지만 남일희 씨만은 끊임없이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맥주를 권했고 제가 스폰서를 두고 있다는 둥 애둘러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구석에 앉아 준서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제게 훨씬 더 다정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자 남일희 씨는 또 비아냥거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맥주잔을 들고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누구는 스폰서 오빠랑 문자하느라 바쁘신가 봐? 그냥 그분더러 여기 오라고 하지. 그래? 아니면 자기 진짜 모습 들킬까 봐 무서운가? 몇몇 동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수가 참지 못하고 저를 변호했습니다. 남일희 씨, 듣기 거북한 소리 좀 그만하시죠.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비꼬세요? 남자친구. 남일희 씨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스폰서 아빠 같은데. 웬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늙은이겠지. 그런 남자들이나 돈으로 젊은 여자들 마음을 사는 거 아니겠어? 바로 그때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식당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화려한 외관은 길 가던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부서 사람들은 모두 어떤 거물이 나타날지 궁금해하며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남일희 씨는 그 차를 보고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쓸어 넘기고 가슴을 내밀며 마치 차 안에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라고 믿는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조각 같은 얼굴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지닌 준서 씨의 모습이 드러나자 남일희 씨를 포함한 방 안의 모든 여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일희 씨는 준서 씨를 넋놓고 쳐다보다가 저를 향해 도전적이고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나랑 내기할래? 만약 저 남자가 널 데리러 온 거면 내가 여기서 물구나무 서서 코로 짜장면을 먹을게. 방 안은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완벽한 남자가 저 같은 평범한 회사원의 남자친구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 멋진 쇼 꼭 보고 싶네요. 준서 씨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공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경악과 감탄 그리고 호기심을 담아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마치 왕처럼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일희 씨는 서둘러 일어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려 했습니다. 그녀는 준서 씨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아마도
예전에 만났던 사업 파트너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준서 씨는 남일희 씨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인파를 스쳐 지나갔고 누구에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차가운 표정이 즉시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굳은 미소를 띤 채 길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남일희 씨를 뒤로하고 긴 걸음으로 제게 곧장 걸어왔습니다. 왜 아직 안 갔어? 준서 씨가 제 앞에 서서 다정한 책망이 섞인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 이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 걸려. 방 안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모두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가 서연이를 안다고? 저도 그의 공개적인 관심에 조금 당황했지만 마음속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회식 중이라 먼저 갈 수가 없었어요. 준서 씨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몸을 숙여 한 팔은 제 무릎 아래에 다른 한 팔은 제 등 뒤로 감더니 부드럽게 저를 공주님처럼 안아 올렸습니다. 아,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떨어지지 않으려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행동에 저를 포함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준서 씨는 저를 품에 안은 채 동료들의 멍한 얼굴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한 글자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 아내 서연입니다. 앞으로 제 아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식비는 모두 제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그는 말을 마치고는 외계인이라도 본 듯한 그들의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저를 안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무서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차 안에 앉아서도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피하면서도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준서 씨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준서 씨는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내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래야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그의 미소는 정말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는 저도 모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득 남일희 씨의 내기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물구나무 서서 코로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과 경외심,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뒷담화를 하던 동료들은 이제 멀리서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금요일 밤 준서 씨의 화려한 등장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떠난 후 사무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 남편의 진짜 신분에 대한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졌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와 남일희 씨의 직속상관인 마케팅 부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연 이사님, 커피 한 잔 하시죠. 방금 내린 거라 아직 뜨겁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사님이라니 이 낯간지러운 호칭은 또 뭘까요? 예전에는 저를 서연 씨라고 부르며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호되게 꾸짖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아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남일희 씨가 이사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남일희 씨도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장님 뒤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아첨꾼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우리 회사 남 사장님과 함께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만나기조차 힘들었던 남 사장님이 지금은 그 남자 뒤에서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 사장님은 제 앞으로 허둥지둥 달려와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회사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준비하고 맞이했을 텐데요. 사무실은 또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 서연이가 우리 회사 새 사모님이라고? 저 역시 그들 못지않게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남 사장님과 함께 온 낯선 남자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준서 씨의 개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황 여사님, 박준서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황가그룹은 오늘 아침부로 이 광고 회사의 모든 지분을 인수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여사님께서 이 회사의 새로운 회장님이시자 최고 결정권자이십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서 씨가 저를 괴롭힌 자들에게 보여주려던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경고하는 것을 넘어 제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통 큰 애정 표현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남일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일희 씨, 지난번에 우리 내기했던 것 같은데 물구나무 서서 코로 짜장면 드시겠다는 약속 지키실 건가요? 그 말을 듣자 남일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부장님도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지난 동료애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도 그저 말실수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을 잠시 쳐다보다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옹졸한 사람 아닙니다. 물구나무 쇼는 안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당신처럼 태도와 인성이 불량한 직원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부장님 두 분은 인사과에 가서 퇴사 절차를 밟으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는 넋이 나간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부터 석상처럼 굳어서 있는 제 절친 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수야, 오늘부터 네가 이 회사의 새로운 사장이야. 나 대신 이곳을 잘 경영해줘. 지수는 입을 떡 벌리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저를 와락 껴안고 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너는 내 인생의 요정이야.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얼떨결에 여회장이 되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 절친의 꿈을 이뤄줄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 일을 정리하고 모든 경영권을 지수에게 넘긴 후 저는 더 중요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결혼식이었습니다. 준서 씨의 부모님은 우리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알릴 수 있는 결혼식을 올리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준서 씨도 제게 제대로 된 명분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엄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엄마를 만나 운명적인 맞선부터 계약, 결혼, 그리고 준서 씨에 대한 진실과 제가 갑자기 회사 주인이 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무척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꾸짖지 않고 그저 길게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자꾸 결혼하라고 닥달해서 네가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됐구나. 엄마 탓 아니에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 행복해요. 준서 씨는 제게 정말 잘해줘요. 엄마는 저를 보셨습니다. 엄마의 눈에 결심의 빛이 어렸습니다. 네가 행복을 찾았으니 이제 엄마도 엄마의 과거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엄마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준서 서방 데리고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너라. 엄마가 두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저는 엄마의 제안에 조금 놀랐지만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준서 씨와 함께 엄마의 작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는 엄마 외에 낯선 남자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는 엄마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잘생긴 이목구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가장 끈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짙은 슬픔을 머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고 따뜻한 빛이 나는 눈.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눈이 아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 남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그의 손을 잡고 저를 향해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분은 서진우 씨, 내 아버지셔.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이 남자가 제 아버지라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분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준서 씨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이요. 서진우라는 남자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날 밤 작은 자취방에서 한편이 애달픈 과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할머니, 즉 아버지의 어머니께서 엄마가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들의 사랑을 극렬하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온갖 방법으로 두 분을 갈라놓으려 하셨습니다.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임신한 몸으로 홀로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엄청난 고통에 빠지셨습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엄마와 저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우연한 계기로 엄마를 다시 찾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를 항상 찾아 헤매고 사랑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남자,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을 보며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갑작스러운 재회는 제 삶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주었습니다. 제 아버지, 서진우 씨는 온화하고 과묵한 분이셨지만 엄마와 저를 향한 그의 사랑은 무척이나 깊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찾아다녔던 세월과 끊임없는 죄책감과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의 이별 끝에 마침내 함께하게 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무한한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양가 가족은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준서 씨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맞아주셨고 곧 저희를 위해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 하나의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 씨와 함께 저택의 정원을 거닐며 밝은 달빛 아래에서 저는 그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서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그는 제 손을 잡고 그의 손가락을 제 손가락 사이에 엮었습니다. 왜요? 왜? 처음에는 저한테 기능 못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한 연극까지 꾸며서 저와 결혼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서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저와 마주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정함과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준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어색함이 묻어나는 복이 드문 미소였습니다. 그럼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 사실 나는 우리가 선보기 전부터 당신을 만난 적이 있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 만났다고요? 언제요? 어디서요? 우리가 선보기 한 달 전쯤이었어.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파트너와 약속이 있어서 한 카페에 갔었지. 우연히도 내 테이블이 당신 테이블 바로 옆이었어. 그때 당신도 선을 보고 있었고 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선자리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대는 IT 엔지니어였는데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가 너무 지루해서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준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대화를 전부 듣게 됐어. 당신이 그 남자를 아주 똑똑하고 유머러스하게 대처하는 걸 봤지. 그 남자가 가고 난 후에 당신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마 지금 당신의 절친이겠지. 당신은 전화에 대고 선보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결혼하기 싫다고 하소연했어. 그냥 사랑이나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부터 강하고 독립적이며 현실적인 당신의 모습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 나는 당신에게 반했던 거야. 첫눈에 바로 그 순간의 말이야. 서연아.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나는 사람을 시켜서 당신에 대해 알아봤어.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결혼 성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당신의 성격상 내가 평범하게 다가간다면 분명히 거절할 거라는 것도.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당신이 억지로 결혼한다는 느낌 없이 나와 결혼하는데 동의하게 만들 계획을. 당신이 독립과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재산의 절반을 미끼로 썼어. 그리고 당신이 이것이 감정이나 육체적인 구속이 없는 순수한 계약 결혼이라고 완전히 안심하게 하려고. 그 불임이라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어. 그의 고백을 다 듣고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우연한 만남부터 기묘한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그렇게 세심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들은 말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준서 씨는 말 대신 저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제 입술에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이 키스는 첫날 밤처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다정함과 소중함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완전히 이 남자에게 속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삶은 달콤하고 행복한 나날들로 채워졌습니다. 곁에는 준서 씨가 있었고 다시 만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양가에서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주 피곤하고 졸렸으며 특히 음식 냄새에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좋아했던 갈치조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곧 있을 결혼식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준서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배는 더 걱정했습니다. 제가 밥을 몇 숟갈 뜨지도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못 먹겠어. 요즘 당신 좀 이상해.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괜찮다니까요. 그냥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서 씨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요한 회의를 모두 취소하고 저를 시내에서 가장 좋은 국제병원으로 데려가 종합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오전에 온갖 검사를 마치고 우리는 아주 권위 있어 보이는 나이든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벼운 몸살이려니 하고 태평했지만 옆에 앉은 준서 씨는 두 손을 꽉 잡은 채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우리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은 아픈 곳이 전혀 없습니다. 임신하셨습니다. 태아는 벌써 6주가 넘었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저는 멍하니 의사 선생님을 그리고 다시 준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계약서에 있던 아이 한 명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빠르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준서 씨도 저 못지않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정말 임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준서 씨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더니 갑자기 몸을 숙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냉정하고 강하고 어떤 풍파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던 그 남자가 지금은 행복에 겨워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품은 너무나 강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빠가 된대.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감정에 북받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처음의 놀라움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행복과 달콤함만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로 팔을 둘러 그의 단단한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나도 너무 기뻐요. 그 순간부터 준서 씨의 극진하고도 과잉보호에 가까운 임산부 케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는 영양사를 불러 제 하루 식단을 짜게 했습니다. 집에는 임신과 육아에 관한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고 책장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밤마다 그는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한 뒤 책의 엽산의 중요성이나 아기의 두뇌 발달을 위한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는 저를 하나부터 10까지 챙겼고 제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을 걸어 다닐 때도 그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저를 감동시키면서도 웃음 짓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무한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에 양가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셨고 직접 닭을 고아 보양식을 만들어 사람을 시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못지않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결혼식은 그 때문에 더욱 서둘러 그리고 더욱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시내에서 가장 큰 웨딩드레스 숍에 드레스를 입어보러 갔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즐거웠습니다. 두 분 어머니는 분주하게 드레스를 고르며 우리 며느리, 우리 딸은 뭘 입어도 예쁘다고 칭찬하기 바쁘셨습니다. 제가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밝힌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 밖에서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파였는데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였는데 짙은 화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가 천박하고 못된 기운이 풍겼습니다. 그 노파를 보자마자 엄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서둘러 등 뒤로 끌어당기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그럼 이분이 바로 제 할머니. 과거에 저희 부모님을 무참히 갈라놓았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인가요? 할머니는 엄마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화려한 가게 안을 훑더니 제게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값비싼 웨딩드레스에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투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미래의 황가 며느리님이시라고. 꼴은 제법 그럴싸하네. 쥐새끼가 쌀독에 빠지더니 금세 신분 상승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시큼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여자, 나중에야 제 사촌 유라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저것 좀 봐. 저런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재벌가 며느리가 되겠다고? 정말 분수를 모르는구나.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따지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항상 유쾌하고 온화했던 김혜숙 여사님의 얼굴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여기서 함부로 짓거리시는 거죠? 이 아이는 제 며느리고 우리 황가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평가하죠? 제 할머니는 감히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준서 그놈 어미요? 잘 됐군. 오늘 내가 당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러 왔소. 애비도 없는 년, 그 어미는 애나 배서 낳은 주제에 감히 어디 황가 문턱을 넘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당장 인연을 준서랑 이혼시키시오. 내 손녀, 유라야말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아이니까. 그녀의 말에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제 이미지 따위는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서 제 할머니라는 그 여자와 마주섰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이혼을 요구하세요? 어른이라고 불릴 자격이나 있으세요? 할머니는 눈을 부릅 떴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그녀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지만 그 손이 제 얼굴에 닿기도 전에 다른 손에 붙잡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맞아요. 시어머니도 앞으로 나서 엄마 옆에 섰습니다. 저를 보호하는 든든한 벽이 되어주셨습니다. 늙었으면 덕이나 좀 쌓으시지. 임신한 아이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천벌받을 짓인 줄 모르세요? 임신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할머니와 사촌 유라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에서 질투로 그리고 억울함으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유라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며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할머니도 황가의 명성을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서연 언니도 저도 뭐요. 제가 그녀의 말을 끊고 비웃었습니다. 저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고 저를 온 마음으로 지켜주는 가족도 있고 곧 태어날 예쁜 아기들도 있네요. 이런 것들은 아마 당신이 평생 가질 수 없는 것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멍하니 서 있는 할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이 물은 지난 25년간 우리 모녀가 겪어야 했던 수모에 대한 제 답례예요. 아, 네, 네가 감히.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에 물을 닦아내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싸움, 아니, 행패꾼을 훈계하는 일은 웨딩드레스 숍에서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 평소 기품 있고 온화했던 두 여인이 오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힘을 합쳐 뻔뻔한 할머니와 그 손녀에게 제대로 한 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겁에 질렸지만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서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드레스를 입어본다는 소식을 듣고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왔다가 이 광경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부탁 하나 하죠. 시골에 있는 서씨 집안이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파산시키세요. 다시는 일어설 기회도 주지 마시고요. 그는 전화를 끊고 제 곁으로 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칼날 같은 시선이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두 여자를 훑었습니다. 감히 황민준의 아내와 아이를 건드려 당신들 살기 싫은 모양이지. 그 후 모든 일은 준서 씨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네 가족은 순식간에 파산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옆에 붙어 아첨하던 아들, 며느리들은 이제 그녀가 몰락하자 등을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여생을 요양원에서 외롭고 병든 채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녀가 저지른 죗값에 대한 가장 합당한 벌이었을 겁니다. 쓸데없는 문제들을 해결한 후 저희 결혼식은 마침내 거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바닷가에 위치한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양가 가족과 수많은 친구, 파트너들의 축복 속에서 열렸습니다. 준서 씨는 제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중국 고전 스타일로 결혼식을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전체 공간은 붉은 비단과 등불, 그리고 용과 봉황 문양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은 붉은색 전통 홀레복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봉황관을 썼습니다. 준서 씨도 전통 신랑 복장을 입었는데 무척이나 잘생기고 돋보였습니다. 성스러운 순간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준서 씨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 둘 다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긴 길을 돌아 수많은 오해와 시련을 겪고 나서야 마침내 진정으로 서로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준서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게 와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내 전 재산이야. 결혼식 후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멀고 험한 곳으로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서 씨는 저를 제주도의 개인 소유섬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위치한 빌라에 머물며 매일 함께 부드러운 백사장을 거닐고 파도 소리를 듣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직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매일 밤 저와 뱃속의 아기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들을 찾아 국내 여행을 더 다녔습니다. 모든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저는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걸음걸이도 무거워졌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가 걱정과 기대로 손주들이 태어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특별히 최고의 의료진을 집에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정일이 되자 제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서 씨는 허둥지둥 저를 안아 차에 태우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무척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붉은 아기 둘을 안고 수술실 밖으로 나와 축하드립니다. 용과 봉황, 즉 아들, 딸, 쌍둥이입니다. 라고 알렸을 때 준서 씨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그리고 딸을 번갈아 보다가 다시 회복실로 달려와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마에 키스하며 감격에 겨워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그 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바빠졌지만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준서 씨를 쏙 빼닮아 어릴 때부터 애늘 그니처럼 점잖고 과묵했습니다. 딸은 저를 닮아 재치있고 사랑스러우며 잘 웃었습니다. 준서 씨는 소문난 딸바보, 아들바보, 아빠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위 있는 대기업 총수가 어설프게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계산으로 가득 찬 계약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행복한 내 식구의 가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과 예쁜 두 아이,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준서 씨가 말했듯이 저와 아이들은 이제 그의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이었습니다.